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밤 문경의 육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경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른 동료 대원 2명과 함께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는데요. 얼마 안 돼 화염이 공장 전체로 크게 번지면서 그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들은 급격하게 커지는 화염에 서둘러 탈출을 시작했지만 그만 3층 바닥면이 붕괴되는 바람에 2 대원이 추락했고 결국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수광, 박수훈 2 순직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새해 농정 계획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 청송군 농정과 박동환 농정기획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수동의 지락실의 실장님이죠.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드디어 기후 위기, 지구 온도 변화,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화두가 돼서요. 점점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고 해서 3주 동안 계속 하신다고요? 기후변화 얘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 10분 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다음에는 기후위기의 영향,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기후 변화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후 온난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기후 변화. 네, 우리가 기후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 기온 차이도 있고 바람도 불었다가 비도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후하고 날씨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후는 최소한 한 30년 정도의 지역의 날씨 온도나 계절적으로 이렇게 평균 내에서 그렇게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후라고 하고요. 기후는 이제 30년 정도의 평균을 평균치를 말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 이제 느낌으로서도 당장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홍수나 폭염이나 이러한 것들 산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2019년에 호주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근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산불이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울진 산불 2022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2020년 산불 같은 경우에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안동에도 2020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구가 더워지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후에 1도씨가 올라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후 변화의 원인이 좀 다양할 텐데요. 뭐 예.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기후 변화 원인을 지구는 저절로 이렇게 더웠다가 뭐 차가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자연적 영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연적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뭐 피드백 메커니즘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연적 현상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산업화 이후에 100년 동안에 평균 지구 기온이 온도가 1도씩 상승했다. 이거는 이제 드러난 사실이고.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에 이후에. 예, 100년 동안에 1도 상승했다고요? 1도 상승했다. 예. 그러면 이전에 1만 년 동안에는 평균 기온이 4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1만 년에 4도시면은 2500년에 1도씨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0년 동안에 1도씩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뭐 평균 기온 1도 상승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대수냐? 이걸 이제 속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25배, 2,500km로 달리는 그런 이것과 이렇게 비교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 원인을 이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제 그 온실가스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 온실가스는 뭐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가지고 메탄이라든지 이산화질소, 뭐 수소불화탄소, 거불화탄소 이 6가지 온실가스가 지구를 덥게 만들더라. 이게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온실가스는 이제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자연적인 원인,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니뇨 현상이라든지 엘니뇨 현상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이 온실가스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산업화 이후에 100년 동안에 인간이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겨나더라. 그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에 세계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세계 GDP 총액도 급격하게 같은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적인 지금 지구 온난화하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기후 변화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간의 활동이 결국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죠. 결국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뜨겁게 됐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 1도 상승했는데 지난 만년 동안에 4도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 25배나 빠른 상승 속도를 보였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그동안에 얼마나 증가해 왔을까요? 예, 이거 역시나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을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어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0.01% 증가를 했습니다. 100년 동안에 0.01% 증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씩 올랐고 그 요인이 되는 이 온실가스가 0.01%밖에 늘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이제 아까 속도를 우리가 1도를 이제 올라간 것을 속도로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에너지로 비교를 하면은요. 하루에 원자 폭탄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 하루에 12만 개 정도 터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지구에 계속 이렇게 습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치면은 1억 한 5천만 개 정도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지는 그 에너지가 지구에 갇히는 그런 효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이렇게 많이 같은 에너지가 많이 터지면은 지구가 금방 어떻게 그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90% 이상을 바다에서 흡수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빙하를 녹이는데 이 열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예. 육상에서도 산림이나 뭐 갯벌 이런 데서 이 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군요. 바다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바다가 큰 역할을 하는데 예. 지금 그 바다가 예. 지금 그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죠. 사실은 산성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바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종들이 난류성 어종들이 자꾸 이렇게 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명태도 안 잡히고 그리고 오징어도 잘 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해수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성화되면서 산호초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온실가스 지난 100년 동안에 0.01%가 증가했는데 이거 무시할 수치가 아니라는 거. 이걸 에너지로 환산하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1초에 5개 터지는 그 에너지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를수록 지구 환경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한계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그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후가 변화하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의 산업화 이후에 1도씨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그 위험을 인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또다시 2도씨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이제 그 2015년에 그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그 제한선을 2도씨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하자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불과 3년 뒤에 송도 IPCC 우리나라 그 송도 IPCC에서는 이게 1.5도씨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도씨가 아니고 1.5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파국이 온다. 그러니까 1.5도씨 내에서 제한을 하자. 이게 이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이제 1.5도씨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노선 1.5도씨. 예. 근데 현재 1도는 이미 상승한 상태인 거잖아요. 1.2도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현재 1.2도 상승했고 0.3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예. 그때 이게 이제 그 파리 협정이나 송도 IPCC 보고서가 나올 때 예. 그러면은 1.5도씨가 언제쯤 상승할 것이냐. 예. 이거를 이제 대략 2040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다시 이게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지금의 상태로 그대로 이 탄소를 배출하면은 2030년 내로 이게 그 1.5도씨가 올라갈 것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게 그 28자 그 UN COP 28에서 이게 2030년 내에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라면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참 심각합니다. 좀 말씀. 예, 그렇죠.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이거를 배출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역행한다라는 정책이 역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선언적인 선언만 해놓고 이게 사실은 실행되는 것은 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예. 자,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뭐 어쨌거나 자연적 온실가스를 제외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제 온실가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온실가스를 자연적인 상태 이외에 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그 경제 활동 때문에 인간들이 배출을 하는 것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배출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기후 위기 상황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만든 것은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락실장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청송군으로 가볼 텐데요. 새해 청송군의 농정 운영 방향과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농정과 박동환 농정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동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동원입니다. 최근 2024년 새해 청송군의 농정 운영 방향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 새해 농정 운영 방향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해 청송군 농정 성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아, 예. 2023년 그 지난 한 해 청송군은 우리 다르게 새롭게 피어나는 미래 농촌 구현을 농정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농정 분야 시책평가에서 가수산업 육성 부문에서 대상, 그리고 산지 유통 부문 최우수상, 농정평가와 식량 시책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11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또 이러한 성과를 또 거둔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4%를 그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및 정착에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농협 기준 입고 사과의 88%를 꼭지 무절단 사과로 납품받는 등 청송 사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우리 청송 사과 세계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 한 해 2023년 각종 상도 많이 받았고 또 군 전체 예산 24%를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를 했고요. 또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2024년 올해 청송군의 농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예, 2024년 우리 갑진년은 변화를 이끄는 농업 정책을 그 농정 방향으로 정하고 또 첫 번째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 환경 조성,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높은 생산체계 구축, 세 번째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 시스템 구현이라는 3대 농정 중점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3대 농정 중점 전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첫 번째로 이 자연재해, 농사 짓는 분들이 자연재해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 환경 조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지난해는 그 많은 농가가 냉해 그리고 이제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예, 올해는 봄철 저온에 따른 그 동해 서리에 의한 결실 불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원 미세살수 장치 설치 사업에 군비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매년 저온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또 여름철 고온에 따른 일소 피해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농작물 재보험료,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영농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해 서리 예방을 위해서 과원 미세 살수 장치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미세 살수 장치라면은 그 아주 뭐 미니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장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동해 서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 미세 살수 장치는 그 미니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살수한 물이 꽃눈 등에 얼면서 그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꽃눈이 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꽃눈이 미리 얼게 되면은 그 열을 방출해서 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서리가 와도 이렇게 피해가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미세 살수 장치가 이제 여름철 고온을 예방하는 거,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가는데. 네. 살수한 물이 꽃눈에서 얼면서 열을 방출한다. 예. 그러면서 더 이상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장치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자, 그리고 농정 중점 전략 두 번째가 바로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높이는 그런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청송군은 그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가수 농가입니다. 네. 또 그리고 청송군의 주 소득원인 가수 생산 기반 선진화를 위해서 FTA 기금 가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83억 원, 그리고 청송 사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배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미래형 가원, 즉 다축, 이축, 그리고 밀식 조성 묘목비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또 최근에 사과 산업의 생산성 정체와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형 가원으로 재배 시스템을 혁신하여 우리는 생산비를 줄이고 또 소득은 높은 생산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이 밖에도 또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서 20억 원, 채소 특용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사과 외에도 그 농가 수익 작물의 다변화를 통해 미래 농업 시장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점 전략이 바로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 시스템 구현인데요. 예. 자, 유통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생산과 유통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해서 또 그리고 유통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또 아울러서 우리 황금 사과 재배 기술 실증 연구와 공동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 연구실과 장비 구축,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기상 병해충 통합 관제실, 미생물 배양 시스템 연구실 등 청송 황금 사과 기술 혁신관을 건립하고 또 사과 대목 대량 보고를 위해서 노지 실내 생산 기술 시험 연구와 우량묘 자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육묘 컨설팅 지원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실증 시험 포장 운영으로 우리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청송 황금사과 전문 연구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또 아울러서 우리 경상북도 혁신 농업타운 공모 사업인 주황산 마평 과수단지 혁신 농업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에 적합한 특화된 사과 묘목을 생산하고 보급해서 농업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청송 황금사과 기술혁신관도 건립하시고 또 실증 시험 포장도 운영하고 주황산 마평 과수단지 혁신 농업타운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청송군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약 한 2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예비 농업인 현장 실습 및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과 또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농업 CEO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차세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고 또 정의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또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소멸 대응과 또 지역 농업 농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 기준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앞서가는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 농업인 기준 연령이 현재는 40세군요. 이거를 45세로 상향 조정해 줄 걸 건의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 농업 종사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예고 없는 우리 자연재해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우리 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청송군은 변화를 이끄는 농업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정 목표처럼 농민이 잘 살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농정과의 박동환 농정기획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로 총선 얘기, 선거제 얘기 좀 많이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어젯밤에 큰 불이 났습니다. 문경에 있는 육류 가공 업체에서 불이 나서 그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나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이 두 분이 다 또 젊은 나이여서 27살 김수광 소방교 그리고 35살 박수훈 소방사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추모의 글을 올리기도 했던데 그 현장에도 오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예, 오늘 오후 3시경에 현장에 다녀가시고 그 빈소 방문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머물렀다가 서울 가셨죠. 그래요? 저희 경북 민주당은 내일 그 합동 빈소 차려진 대로 가서 조문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이재명 대표도 방문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 이준석 대표도 온 걸로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다 오셨답니까? 뭐 혹시?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마 그래요. 워낙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게 청년 소방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들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이 빈소나 현장을 찾는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이렇게 뭐 공무를 수행하다가 뭐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식 가끔 들리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또 그렇죠? 20대, 네. 30대 젊은 이런 소방관들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총선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꼭 6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선거 제도도 그렇고 선거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이죠. 이제 어제였던 걸 제가 어제 뉴스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냈다는 보도를 봤는데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그래서 예천을 네. 의성, 청송, 영덕으로 붙이는 그런 수정안을 국회에서 지금 여야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좀 분석해 주시죠. 이게 그 전에 원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은 영양, 영주, 봉화, 울진에서 울진을 띄어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붙이는 게 안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경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면적이 너무 넓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는 거의 이러면은 그냥 국민의힘한테 그냥 의석을 하나 주는 그리고 지역 대표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선거구다라는 비난들이 많았는데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간 게 예천을 띄어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로 묶고 안동은 이미 16만이 넘으니까 단독 선거구로 가져간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당분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하면 이번 선거 치르고 나면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는 다음번 선거에서 또 선거구 획정이 또 되어야 돼요. 인구가 또 감소될 테니까 4년 그렇죠. 후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13만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나마 인구 면에서는 예천을 의성에 붙이는 것이 안정적으로는 보이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도청 신도시를 둘러싼 안동과 예천 간에 협력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됨으로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협력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안동에서는 좀 일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안동 쪽에서는 뭐 시장도 그렇고 국회 현직 의원도 그렇고 좀 반대하는 입장. 네네. 예천 쪽에서는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 뭐 이렇게 좀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예천은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위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동하고 안동시장님이 이제 그 행정통합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예. 근데 예천에서 반발이 있으면서 예천에서 선거구를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그날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예. 네네. 아마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치면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놓아도 다음번 선거 되면 또다시 획정되어야 된다는 게 경북 북부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인구 하한선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3만 6천인가 하한선이 그렇고 상한선은 그 2배죠. 그러니까 한 27만여 명 이 정도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지금 안동 예천이 분리하는 이 안 이게 뭐 이제 확정된 건 아니죠. 선거 근데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게 여야 합의로 안이 도출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 그래요. 본회의 통과되면은 뭐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아하.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게 치러지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 예. 어려운 과정을 넘어섰으니 본회의에서 통과는 뭐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 안동 예천 분구한다는 이 안 네. 민주당 경북도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안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안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을 보면 저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언젠가 또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면 또 하한선을 못 맞추는 그런 선거가 그렇죠.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경북 그러니까 이미 뭐 지역 대표성 얘기하면서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개 군을 묶어놓고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것이 그분이 무슨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기 좋은 말이지 실제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거나 자기 대표를 갖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복합선거구제로 운영이 되는 소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4년 후, 8년 후 또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북부만 보자면 9개 시군에서 뭐 4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선거구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9개 시군을 여기서 이제 4명을 뽑자. 전체 하나로 가서. 예. 대략적으로 이런 전 그게 어려우면 2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묶어서 그냥 그 4명을 한꺼번에 뽑는 방식이 훨씬 더 이 직업의 다양성이나 계층의 다양성들을 그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 농촌 지역에서 농민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뽑힐 일이 없어요. 소선거제에서는. 그렇죠. 예. 뭐 농민 대표도 들어가고 뭐 간호사 대표도 들어갈 수 있는 정치를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게 바로 대선거구제다. 농민이 인구의 70%가 넘는데 농민 대표 하나 뽑아놓지 않았으면서도 왜 여의도는 농산물이나 농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할 수 없는 지금 선거 방식이니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구 상한선, 하한선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선거구가 인구 비례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다음 선거 또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 뭔가 좀 대안이 없을까 싶은데요. 이 중대 선거구제 유일한 뭐 대안이 될까요?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 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가 지금 상황에선 지속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선 그나마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굳이 유지해야 된다면 비례대표로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례대표로 보완한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정당이 내놓는 비례대표는 주로 수도권 중심의 그 정당에서 명부를 딱 짜가지고 내놓는 비례대표 제도였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요구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법인 거고요. 예, 그렇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인구 비례로만 가니까 이걸 좀 면적도 좀 따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너무 비대하잖아요, 면적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면적을 따지려서 하게 되면 미국이 운영하는 양원제 아니겠어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 의원, 그 주별로 배분되는 상원 의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도 민주 정치 체제가 도입된 지 벌써
지 꽤 되었고 그렇다면은 저희들만의 맞는 방식의 정치 체제가 도입되는 것도 맞기는 하는데요. 예. 상하 양원제가 도입되는 것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소선거 구조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지역에 가중치를 두어서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대표성을 두는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런 방식도 그것도 괜찮은 생각해 볼 수 거죠. 있네요. 예. 자,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총선 점점 다가오는데 룰이 아직 이 선거 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정말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 현재 선거제가 이제 준연동형인데 이걸 연동형 그대로 가느냐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자, 이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지난번 201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자기네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연동형으로 갔으니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제도인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그러면 과거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병립형 아니면 지금 제도에서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러는 건데 본인들이 합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어쨌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2020년도 총선을 치렀고 이제 여전히 그 제도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위성정당 또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자꾸 뒤로 그러니까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성정당 만드는 건 잘못된 거죠. 연동형을 하게 된 이유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 하에서 된 건데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린 그냥 이거 무시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동의하지 않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래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저도 반론 차원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그 국민의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은 분명히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이게 당론이다.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왜 민주당은 질질 이걸 끊느냐. 시기가 지금 너무 늦었다. 그리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공약 아니었냐. 연동형. 근데 왜 지금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빨리 정해라.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도 되게 답답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의석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면 연동형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잃는 의석수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연동형과는 달리 또 영남권에서 저희 대표적으로 대구나 경북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연동형이 아니라 우리는 권역별 비례제를 해달라.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기본 정신은 핵심 정신은 지역주의 타파다. 이거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이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저것도 결정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참 답답하지만 어쨌거나 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냥 배째라는 식의 태도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해요. 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얼마 전에 한 80명인가요? 의원들이 연동형 가자 이렇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동형으로 갈 시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너무 많이 잃는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엄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당내에서 이렇게 80명, 그러니까 반수를 한 말이에요. 반수나 네. 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기도 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연동형으로 가는 게 정답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우리의 주장은 하지만 무엇으로 결정하든 간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저희의 생각은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것이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긴 한데 예. 만약에 당에서 소수정당 그다음에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에 다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예. 저희는 또 그렇게 따를 겁니다. 예.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생각에도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목소리로 낼 만큼 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결정이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겁니까? 그 결정이 됐나요? 당원 투표? 예, 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근데 예. 저는 사실 전당원 투표 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하.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명분을 쌓기 위한 용이어서 저는 이럴 때는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 후에 저희가 이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맞습니다.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위성정당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 이거 갖고 전당원 투표를 했었는데요. 예.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당원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으로 평가할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매우 우리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결정을 전당원 투표로 했으니까 그러면 당 지도부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도부의 결단과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간에 국민과 당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도부의 어떤 책임, 무책임함을 또 반증하는 걸 수도 있다. 지난 2번의 전당원 투표가 그걸 보여줬다는 거.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 중대재해처벌법도 얘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기회로 좀 미루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